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달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어떤 건가요? 저는 방 안에 찌는 토끼와 개수나무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혹은 또 아폴로 우주선을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 미국이요, 아폴로 착륙지를 국립공원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은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의 소유라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이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 별일 없으시죠? 하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별 볼 일은 없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7월 20일이 네.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44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이 아폴로 착륙지를 그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달을 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자신들의 그 유적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국의 3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못 건드리게 하고 미국 나사와 미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자 이런 이제 법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달이 미국 땅도 아닌데. 맞아요. 예, 1960년대 미국과 러시아가 한창 우주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1966년에 유엔에서 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위한 조약을 만들었어요. 네. 이 조약에 의하면 어느 나라도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의 어떤 천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달에 있는 아폴로 착륙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아폴로 선인들이 갔던 그 유적들은 그 물건들은 이제 미국 거가 맞지만 그 땅 자체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국립공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그거 이외에 그 아폴로 11호가 착륙했던 곳을 인류 최초의 착륙지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대의 달 착륙선들이 내렸거든요. 13호가 돌아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착륙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보존돼야 하겠지만 그것은 미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고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좀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달 착륙의 흔적을 남기는 게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는 가능은 하지만 네네. 미국만의 어떤 국립공원이다. 요거는 국제 우주 조약에는 좀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그렇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로켓이 폭발한 사고는 로켓의 비행 통제 시스템 센서를 잘못 부착하는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지난 2일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됐던 프로톤-M 로켓 발사체는 발사대를 떠난 뒤 약 20초 만에 공중 폭발에 추락했습니다. 관계자는 로켓 조립 과정에서 각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극을 바꿔다는 바람에 통제 시스템이 비행 방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수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켓 추락 사고가 실제로 센서 부착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또 하나의 황당한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별 뉴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 로켓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달 초에 발사한 러시아 로켓이요,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무척 황당한 실수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실수인가요? 네, 굉장히 사소한 실수였는데요. 네. 지난 2일이었죠. 러시아 로켓이 발사하고 나서 20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오염시키고 그 2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적인 손실을 봤어요. 네. 그러면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비행 통제 시스템에 센서 하나 잘못 달았는데 이게 이제 방향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아래를 위로, 위를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감지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센서 하나를 갖다가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 끼는 것처럼 반대로 끼는 바람에 이게 폭발한 거랍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립을 하는데 네.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거 조립하는 사람이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비용 손실과 환경 오염이 온 거거든요. 우주선은 항공기 이상으로 또 복잡한 기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립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우주왕복선 실험할 때 그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고 인치를 많이 쓰잖아요. 네. 나사를 하나 꽂는데 이것이 밀리미터 나사를 끼워야 될 걸 인치 나사를 낀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뻑 없잖아요. 그쵸. 약간 빈틈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우주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로켓이라든가 항공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하고 결국은 다 인재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로켓 발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또 많은 수고를 들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황당한 실수로 로켓 발사를 망쳤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허무하겠나 하는 허무하고 생각도 안타깝고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는요, 러시아 로켓 발사 꼭 성공적이길 기원을 해봅니다. 자, 별별뉴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넓은 들판 가운데 서 있는 로켓. 잠시 후 이 로켓이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상승합니다. 근데 높이 올라간 로켓이 다시 내려오네요. 이렇게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로켓의 이름은 그래스호퍼. 다시 되돌아오는 로켓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와, 정말 신기합니다. 로켓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는데요. 네네. 교수님, 로켓 이름이 그래스호퍼잖아요. 네네. 그래스호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 많이 봤겠지만 올라가면서 연료통이 이제 떨어지고 네. 또 연료를 분사하고 또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사람이 탄 거 하나만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아깝다 이겁니다. 이게 버리지 말고 그냥 올라갔다가 연료통들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다음에 또 재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우주 왕복선처럼 로켓을 계속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버려지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네. 민간 우주 항공사인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레이스호퍼라는 이 로켓인데요. 네. 2012년 9월에 처음 실험을 했어요.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상에서 2.5m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 실험 만에 한 325m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 우주에 올라가려면 몇백 킬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실험 중인 거죠? 그렇죠. 실험 중에서 점차 높이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참 과연 가능할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게 네. 그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올라가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서서히 역분사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쓰는 것만큼의 또 연료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저 정도 크기를 가지고 325m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300km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연료가 들고 많은 실험이 거듭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 그래스호퍼가 갈 길 아직 멀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연료를 개발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군요. 연료를 소형화시키면 네. 그러면 그만큼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금 갈 길이 먼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대로 올라갔다가 역분사해서 내려오니까 참 저는 실물을 보는 거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물론 그렇죠. 뒷부분에 나온 것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네. 근데 뭐 영화 같은 일, 만화 같은 일들이 계속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요. 하루빨리 또 연료통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망원경의 성능 중 빛을 모으는 능력을 네모라고 한다. 정답은 집광력. 망원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정말 많겠죠? 그중 별에 반짝이는 빛을 모아주는 능력, 바로 집광력인데요. 이 집광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집중력이죠. 자, 그렇다면 망원경은 어떨까요? 교수님, 왠지 망원경은요. 집광력, 빛을 모으는 힘,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 망원경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빛을 모으는 능력, 집광력입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망원경을 보면 이 망원경 얼마나 멀리 보여요. 맞아요. 또 이 망원경 몇 배로 보여요. 몇 배. 이런 걸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미경 보면서 그런 질문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미경은 배율 바꿀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별을 볼 때는 그 별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밝기예요. 당연히 멀리 있더라도 밝은 것은 더 잘 보이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가까이 있지만 어두운 건 또 안 보이겠죠. 네네. 그래서 얼마나 어두운 것까지 보여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리가 아니라 배율이 아니라 어두운 거거든요. 배율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나 어두운 걸 볼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바로 직광력인데요. 사람 눈을 보면 동공이라고 있습니다. 네. 눈 보면 이 안에 동그랗게 보이죠? 네, 보여요. 이 동공이 어두운 곳에 가면 이제 늘어났다가 밝은 데 가면 줄어들죠. 작아지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것이 이제 동공이 확대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암정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네. 이 동공이 제일 커졌을 때가 지름이 한 7m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우리 눈에는 자연적인 7mm의 렌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70mm짜리 렌즈를 쓴다. 망원경을 이용하면 동공에보다 10배 지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10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70mm짜리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0배 더 밝게 보는 거예요. 100배 어두운 별까지 보이는 거죠. 그쵸. 직광력이 100배가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또 이제 더 크게 해서 700mm짜리 망원경, 7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름이 100배 늘어났으니까 면적은 10,000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000배 더 어두운 별까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직광력이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동공이 7mm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동공의 길이보다 얼마나 더 망원경의 렌즈 길이가 더 크느냐. 그 면적에 따라서 빛을 모으는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만큼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 망원경의 중요한 거는 배율이라든가 거리가 아니라 어두운 걸 얼마나 밝게 보일 수 있느냐, 직광력입니다. 그래서 큰 망원경이 그만큼 빛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망원경은 일단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아서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착각을 했던 게 카메라의 그 줌 기능 있잖아요. 네. 커졌다 작아졌다. 네. 그런 렌즈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는 고정돼 있고 네. 배율만 틀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렌즈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줌 렌즈도 직광력은 고정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배율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배율이 커지면 그만큼 확대가 시키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네. 그다음에 당연히 배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넓은 곳을 보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만큼 배율은 작아지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네. 이제는 망원경 이제 여쭤보실 때 이 망원경 얼마나 어두운 데까지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영의 생활 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좀 소개를 해주실 하늘 네.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비가 오느라고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죠. 맞아요. 예, 이제 드디어 이번부터 비가 개고 장마가 이제 끝나면서 밤하늘이 아름답게 이제 바뀝니다. 네. 20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목성과 화성이 나란히 붙어요. 그동안 지난달까지 저녁 하늘에 보이던 목성이 태양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새벽 하늘로 옮겨왔습니다. 네. 태양 해보다 한 2시간 먼저 뜨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화성이 같이 뜨는 거예요. 목성도 일반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몇 배 이상 밝습니다. 그 옆에 또 밝은 화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목성과 화성의 간격이 보름달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와 이쁘다 이런 느낌 드실 거거든요. 오, 네. 예, 근데 새벽에 이렇고 또 저녁이 되면 22일 날 저녁이 되면 이번엔 또 저녁의 주인공은 금성입니다. 네. 제일 밝게 빛나는 게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이 또 바로 옆에 사자 자리에 으뜬 별 1등성하고 또 나란히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22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에는 새벽에는 화성과 목성, 네. 저녁에는 금성과 사자 자리에 으뜬 별 나란히 이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23일이 이제 중복이죠. 네. 근데 이날 단순히 중복일 뿐만 아니라 24절기 중에서 가장 덥다라고 하는 대서, 그죠? 많이 아시네. 기상캐스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대서가 바로 이날입니다. 네. 이 중복도 양력이고 대서도 양력인데요. 춘분서부터 태양이 도는 길을 갖다가 24등분한 게 24절기인데 네.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8번째 지점이 바로 대서예요. 근데 또 이날이 또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새벽, 그러니까 22일 밤이 지나면서 23일 날 새벽경에 달이 가장 둥글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중복의 대서의 달도 가장 둥글고 이렇게 22일부터 23일까지 새벽서부터 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에 달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2일 날의 밤하늘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보실 자신 있어요? 네, 저는 볼 거예요. 창밖을 이렇게 열고라도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동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서쪽입니다. 기억하도록 네.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다음 주에도요 더 재밌고 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해주세요.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